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회계, 특수회계 중에 리스회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회계는요, 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렌탈과 좀 다른 개념으로 리스, 즉 금융이죠. 어떻게 보면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그 물건을 우리가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에 대해서 또 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리스 회계를 회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먼저 아웃라인부터 좀 같이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리스는요,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용역을 제공하고요, 일정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리스 계약.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금융 리스와 운영 리스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각각의 리스 성격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하고 보상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에요. 리스를 다 하고 나서 법적 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리스 자산에 대한 부분을 리스 이용자가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감가상각의 주체, 감가상각을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감가상각 B가 나올 거고요. 이 감가상각 B를 누가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융리스는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잡고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운용리스는요, 정말 일반적으로 리스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즉 이 리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요, 그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권리는 리스 제공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리스는 감가상각을 리스 이용자가 하고 있고요, 운영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 방법도 상당히 다릅니다. 세 번째, 리스 약정일. 리스를 하자. 리스 계약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합의를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 리스 약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리스나 금융리스를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리스 약정일에 이미 모든 금액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리스 약정일도 회계 처리할 때 반영이 되게 됩니다. 물론 기간이 반영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회계 처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리스 기간 개시일입니다. 리스 기간 개시일은 최초로 리스를 인식한 날이고요. 우리가 리스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첫째 날이 됩니다. 다섯 번째, 리스 기간. 그래서 리스 기간 개시일부터 이제 리스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리스 기간이고요. 만약에 리스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권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면 그 기간까지 추가해서 리스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소 리스료를 보겠습니다. 아마 리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최소 리스료는요, 그 금융 리스를 위주로 설명드리자면, 물론 이제 그 최소 리스료 개념은 금융 리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금융 리스 입장에서는 최소로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정기 매월 받는 리스료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그 리스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소유권을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에 넘겨줄 것인가, 얼마를 받고 넘겨줄 것인가, 소유권 이전 약정액, 일단은 정기 리스료, 매달 받아야 할 리스료와 나중에 넘기고 받을 금액이 일단 최소 리스료예요. 그런데 일부는 그냥 넘겨주는 것보다 약간 싼 값에 파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기 리스료하고 연가 매수 약정가액이 최소 리스료가 됩니다. 적어도 내가 파는 가격 다른 사람보다 좀 싸게 판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정기 리스료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물론 감가상각은 리스 이용자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법적 소유권은 그래도 리스 제공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획기적인 처리였고, 그런데 그 법적인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리스 이용자에게. 자, 세 번째의 경우에는요, 꼭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꼭 승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새로운 리스를 찾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반환 조건이 걸리게 되는데요. 리스 제공자가 그 리스 기간이 종료했을 때 리스 자산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수할 때 어떻게 그 가치, 즉 리스 자산 자체에도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리스 기간이 종료했을 때의 잔존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다 누군가 써버린 그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리스 자산을 뭐 외부에 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리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태는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존 가치를 가져오게 되는데 보증 잔존 가치라고 얘기해요. 보증 잔존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잔존 가치는 잔존 가치인데 누군가 보증할 수 있는 잔존 가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가 한 뭐 1,000만 원짜리 기계를 뭐 3년 동안 써서 1,000만 원 정도 중에 100만 원 정도는 남겨주길 바랬어요. 실제로 그 잔존 가치가. 그런데 만약에 리스 이용자가 험하게 써서 50만 원밖에 안 남겼다면 리스 제공자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리스 이용자가 50만 원만큼 뭐 현금으로 보존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잔존 가치를 채워줍니다. 즉 리스 제공자가 얻고자 하는 잔존 가치가 어찌됐든 간에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정기 리스료와 보증된 잔존 가치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 최소 리스료가 됩니다. 자, 제가 7번에 무보증 잔존 가치를 달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증된 잔존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보증되지 않은 잔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의 케이스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리고 하단에 정기 리스료, 보증 잔존 가치, 최소 리스료, 그리고 무보증 잔존 가치가 생겼을 때,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때입니다. 네. 무보증 잔존 가치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8번째 내용 연수입니다. 내용 연수. 소유권 이전 등의 약속이 있을 때는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기계 장치는 5년 동안 상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스 기간은 3년이에요. 리스 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금융 리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감가상각 기간을 어떻게 잡고 싶으실까요? 자, 이거 단서 들어가는 게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들어가요. 그죠? 어차피 3년의 리스 기간이 끝나도 나머지 기간 동안 마저 리스 이용자가 상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계가 5년짜리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된 약속이 있을 때는요, 경제적 내용 연수와 그리고 리스 기간 중에 큰 기간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9번째, 자, 리스 총 투자. 자, 여기서 우리가 최소 리스료를 배우셨어요. 그죠? 보통 리스 총 투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최소 리스료와 혹시 만약 그 계약이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다면 무보증 잔존 가치 합이 바로 리스 총 투자입니다. 그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를 적어도 이 리스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리스 순투자는요, 각각의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겁니다.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법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실현 이자 수익을 물어본다면 리스 총 투자에서 리스 순 투자를 빼시면 됩니다. 그죠? 현재 가치와 또 미래 가치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자 수익이 되는 개념이죠. 네. 그리고
번째, 내재 이자율을 공부하실 텐데요. 내재 이자율은 이 리스 약정인 현재,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 개시일은요, 진짜 모든 게 세팅된 다음에 시작되는 거고요. 이 모든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리스 약정일에 거래가 그 계약서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자, 리스 약정일 현재에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합의.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는 뭐 97만 원짜리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또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그거를 뭐 설치하는데 아니면 운송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리스 이렇게 총 투자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 순 투자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 자산 공정가치뿐만 아니라 그 리스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용까지 리스 개설, 그래서 리스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 들어간 원가에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의 합이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와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에요. 그게 바로 내재 이자율입니다. 보통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PB나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할인율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때 들어가는 할인율이 바로 내재 이자율입니다. 결국에 리스 자산 공정 가치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저희가 시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 리스료의 미래 가치 그리고 무보증 잔존 가치의 미래 가치는 알 수 있으니까 이 PB로 할인하는 데 있어서의 그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 를 이제 이렇게 내재 이자율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재 이자율. 만약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모두 내재 이자율을 알고 있다면 둘이 같은 삼각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삼각표가 왜 나오는지도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 보증에 대해서요. 보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보증 잔존 가치가 나왔으니까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리스 이용자 본인과 그 이용자의 특수관계자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최소 리스료를 구할 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 이런 공식들을 이용할 때 최소 리스료에 들어가는 그 보증 잔존 가치가 있을 건데요. 보증 잔존 가치의 보증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용자 본인과 특수 관계인이 보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 제공자도 저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게 될 건데요. 이런 공식이라든지 여기에 최소 리스료가 계산이 되는데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보증을 한다는 개념은요. 자, 제공자 본인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가 하거나 아니면 그 이용자의 특수 관계인이죠. 이거는 이용자의 특수관계인이 보증해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제3자가 보증을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증 잔존 가치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이외의 잔존 가치는 무보증 잔존 가치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리스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나눠드린 리스 예제 중에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요, 운영 리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따로 회계 처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요 이슈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영 리스예요. 운영 리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이제 자산을 제공해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그 리스료를 받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리스료가요 25만원, 60만원, 35만원 이렇게 매해 다릅니다. 물론 합산하면 12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120만원이 나오는 금액을요 리스 기간이 3년이거든요. 이 3년으로 나눠서 40만원에 평준화 시켜 주셔야 되세요. 평준화 시켜 줘야 됩니다. 평균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를 하실 때 운영 리스 수익 또는 운영 리스 비용, 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0년도를 봤을 때 현금이 25만 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현금 25만 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영 리스료 수익 25만 원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평균을 내 40만 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운영 리스 수익은 40만 원인데 현금은 25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5만 원에 대해서 미수 리스료를 계산해 놓는 거죠. 그래서 향후 거래가 진전될 때마다 이런 미수 리스료라든지 또 선수 리스료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운영 리스료 수익을 이렇게 평준화시켜야 된다는 거. 리스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준화시켜서 평균 내에서 적용하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요, 감가상각을 누가 할 것이냐인데요. 감가상각을 리스 제공자가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용 연수는 몇 년일까요? 그래서 우리 그 리스 예제로 나간 1페이지의 운용 리스 문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을 줬는데 그 중에 일단은 뭐 자산의 가격이 95만 원입니다 라는 건 주어졌고요. 리스 기간이 3년이고요. 보증 잔존 가치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기 장치의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보증 잔존 가치 3만 원, 근데 또 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4만 5천이고 5년 후에 추정 잔존 가치는 5만 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리스 기간을 보게 되면 리스 기간을 보게 되면요 3년이고요 5년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자, 감가상각입니다. 3년은 리스 기간이고요 5년은 이 기기장치의 본래의 내용연수예요. 그러면 자, 감가상각은 누가 한다? 리스 제공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스 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기장치 본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잔존가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필요하죠. 대상자산이 필요합니다. 자, 95만원짜리였어요. 95만원인데 실제로 얼마를 빼서 정액법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증 잔존가치가 3만원, 리스기한 종료 실제 잔존가치 4만 5천원, 5년 후 추정 잔존가치 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리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친구만 독자적으로 이 기계장치의 그 내용 연수가 종료될 시점에 잔존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가상은 누가 한다? 리스 제공자가 합니다. 리스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5만 원을 가져와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그죠? 3년이 아니죠. 5년이죠. 그래서 18만 원이 됩니다. 그죠? 3년이 아니죠. 5년이죠. 5년 그리고 여기에 5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운용 리스는요 지금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개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같이 풀어볼 부분은 금융 리스입니다. 이 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제가 드린 예제의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볼 겁니다. 자, 금융 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이점은요. 리스 제공자는요. 금융 리스 채권을 갖게 되고요. 리스 이용자는 금융 리스 자산과 금융 리스 부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 이용자와 제공자, 자, 한 사람은 금융 리스 채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금융 리스 부채가 생깁니다. 여기서 리스를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냥 리스 자산이 아니라 금융 리스 채권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스에서의 회계 처리가 금융 리스의 경우에는요 감가상각을 리스 이용자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 리스 이용자로부터 정기 리스료와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요 10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요 리스 이용자에게 정기 리스료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채권입니다. 금융 리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정기 리스를 매년 받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융 리스 부채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전기 리스료와 같게 생각하시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제공자에게 전기 리스료와 매년의 전기 리스료와 그리고 맨 끝에 자산을 인수하면서 1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금융 리스 부채, 리스 제공자는 금융 리스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금융 리스 자산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금융 리스 자산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소 리스의 현재 가치와 공정 가치 중에 작은 걸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계산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게 될 텐데요. 감가상각을 리스 이용자가 하게 됩니다. 기장치는 5년, 리스 기한은 3년인데 우리가 소유권을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 받을 거니까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5년 동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과 부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성과표를 작성을 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일단은 리스 제공자는 리스 기간 개시일 2001년 1월 1일, 2000X1년 1월 1일 금융리스 계약을 리스 이용자와 체결하였다. 그렇죠. 근데 리스 자산은 2000X0년 12월 31일 97만 원을 취득하였다. 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리스 자산을요. 2000년 말에, 자, 리스는 2001년 초에 시작하니까 리스 자산을 97만 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현금은 97만 원이 되고요. 97만 원 주고 리스 자산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리스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급 리스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1년 초가 되면요. 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리스 기간 개시일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3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선급 리스 자산 97만 원과 그 다음에 현금 3만 원이 금융 리스 채권으로 네, 이렇게 기간 대체가 됩니다. 계정 대체가 되게 돼요. 즉, 선금 리스 자산 97만 원짜리와 그날 지불한 3만 원의 합인 100만 원이 금융 리스 채권화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내재 이자율을 통해서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공부하셨지만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그리고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가 이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와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합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도록 계산이 된 겁니다. 아마 이 금융리스 채권을 계산했다면 우리는 최소 리스료의 현가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가를 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내재 이자율이 10%로 얘기했다면 이 97만 원과 3만 원의 합인 100만 원이 되도록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드린 예제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기 리스료가 37만 1,904원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최소 리스료가 이제 정기 리스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소유권 이전 약정에겐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있었어요. 무보증 잔존 가치는 지금은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된 약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37만 1,904원과 10만 원 매년, 그러니까 이게 3년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친구들을 내재 이자율인 10%로 할인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 100만 원하고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리스 채권 100만 원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각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자, 상각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자, 장부 금액은 현재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10%거든요. 지금 내재유자율이. 그러면 10만 원만큼의 이자가 생기고요. 정기 리수료는 37만 1,904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 빼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원금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 100만 원인데 원금 27만 1,904원을 빼면요. 72만 8,096원이 됩니다. 자, 이 상각표의 첫째 줄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보여드릴게요. X 1년 말. 자, 일단 현금은 얼마가 들어오냐면 현금은 이겁니다. 정기리스요 37만 1,904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돈 중에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 금융리스 채권이 지금 27만 1,904원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리스 이용자가 37만 1,904원을 리스 이용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 중에 10만 원은 이자고 27만 1,904원은요. 이 금융리스 채권을 갚은 셈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말에 대해서 보면 현금은 역시 똑같이 37만 1,904원이 들어올 텐데 이쪽이 이자 수익과 금융리스 채권은 좀 달라지겠죠.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융리스 채권 감소액은 달라집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71만 8,096원이었어요. X 1년 12월 30일 말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남은 걸 가지고서 이자를 계산하니까 여기에 72,810원이 되고요. 똑같이 정기리수는 37만 1,904원이고 빼니까 29만 9,094원이 나옵니다. 원금으로 회수된 부분은요. 자, 그래서 장부가액은 더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에 2000X2년 말 현재 이자 수익은요 72,810원이고요. 그리고 줄어든 원금에 대한 금융리스 채권은 29만 9,094원이 됩니다. 이렇게 금융리스 채권이 27만 1,904원, 29만 9,094원이 줄어들어서 현재 100만 원에서 42만 9,002원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 X 3년 말 현금은 똑같이 37만 1,904원이 들어오고요. 이자 수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요 42만 9,002원이니까 거기에 10%를 해주면 네, 이런 금액이 되고요. 금액은 역시 371904고 자, 원금은 329002가 됩니다. 장부 금액은 10만원이 되고요. 자, 맨 끝에 2003년 10월 31일 날 장부 금액이 10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소유권 이전 약정액이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상표가 완성이 됩니다. 뭐 합산해보자면요. 2로 72 정기리수료는 이제 거기에 371904의 3배겠죠. 원금은 합산하면 90만원이고요. 왜? 100만원에서 10만원 남게 되는 게 원금 총 90만원이 상각이 됐을 겁니다. 상환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은요 429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금융리스 채권 감소액은 32만 9,002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약 끝나면요 마지막 금융리스 채권 10만원이 사라질 거고요. 이제 상대방에서는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저에게 10만원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죠?
주의하실 점은 금융리스 채권의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죠. 물론 내재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내재 이자율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공정자산의 시가와 그죠? 공정가치와 그리고 리스를 시작한 데 있어서 리스 제공자가 돈을 들였다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산한 가격이 금융리스 채권의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신다면 내재 이자율을 가지고서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융리스 채권의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최소 리스료만 존재하는 거였죠. 정기 리스료와 그리고 소유권 이전 약정 금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 할인해서 오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네, 그러면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금융리스 채권 잘 계산하시고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표로 이자 수익과 그 다음에 원금 회수액 등을 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X의 1년 말이다, 2년 말이다, 3년 말이 끝났을 때의 장부 금액을 확인하시면 현재 금융리스 채권의 잔액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 이용자는 리스 이용자가 열심히 준비했던 2000X0년 말에는 뭐 아무 회계 처리를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가 시작되면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 자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 공식에서 최소 리스로의 현재 가치와 공정 가치 중에 작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최소 리스로의 현재 가치와 공정 가치. 물론 이 공정 가치에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금액보다 여기서 공정 가치하고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 둘 중에 작은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산의 공정 가치는 이제 97만 원이죠. 97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면요, 이 금액의 공정 가치는 100만 원이네요. 네. 이 자산의 공정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물론 97만 원을 주고 샀지만요, 실제로 상대방이 지불한 3만 원까지 해서 공정 가치가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된대요. 네. 시중에서 이 리스 이용자가 이 자산을 이용하려면 1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0만 원과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요.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지금 정기 리스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약정 금액이죠. 이 부분은 누구랑 똑같다? 리스 제공자와 똑같습니다. 리스 제공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할인을 했을 때 얼마가 계산이 됐냐면 10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장부금액 100만 원 시작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둘 다 똑같은 내재 이자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리스료 현재 가치인 100만 원과 공정 가치인 100만 원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야 되니까 둘 다 일단은 값이 똑같죠. 100만 원으로. 그래서 리스 자산은 100만 원 잡히고요. 역시 같은 금액으로 리스 부채가 잡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삼각표는 아마 리스 부채를 생각할 때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리스 부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기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이자 비용이나 원금 상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똑같이 X 1년 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는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자 비용은 얼마냐면요, 저 상업표대로 10만 원이 나옵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37만 1,904원을 줬을 거고요. 자, 37만 1,904원 중에 10만 원 빼니까 리스 부채는 27만 1,904원이 나옵니다. 27만 1,904원이 나옵니다. 그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부채를 요만큼 갚은 셈이에요. 100만 원 중에. 자, 그다음 감가상각비는요. 감가상각비는요. 지금 자산이 리스 자산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나중에 보면 실질적인 잔존 가치는 없다고 계산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감가상각을 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3년과 5년 중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잔존가액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5로 바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20만 원. 감루 20만 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해도 역시 두 가지의 회계 처리죠. 하나는 이자 비용에 대한 그리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죠. 이자 비용은요 72,81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금을 37만 1,904원을 지급하니까 이 중에 이자 비용은 72,810원이고 나머지는 원금 상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감가 상각비는 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감로는 감가상각 누계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03년 말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느 때와 같이 일단 이자 비용을 잡고요. 현금은 37만 1,904원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만큼이 리스 부채의 상환액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살짝 올려서 다음 감가상각비도 변함이 없고요.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또 20만원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감가상각은 계속 하게 됐는데 리스 부채는 지금 끝났어요. 3년이 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 부채에 이제 잔액이 1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리스 부채를 청산을 하고요. 자, 나는 누구에게? 리스 제공자에게 10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리스 부채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리스 자산이 없어지고요. 자,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가 리스 자산의 전체 금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리스 자산은요. 이제 내 거니까 리스가 아니죠. 기계장치란 이름으로 대체해 줍니다. 100만 원 이렇게 대체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였던 이쪽 감루들 있죠. 20만, 20만, 20만에서 총 60만 원 감루가 있었는데 이 감루가 누구 거였죠? 리스 자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주고요. 이제 누구 걸로 하냐면 이제 내 기계장치로 계정을 대체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리스 회계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리스 회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꼭 한번 또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문제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계산에 대한 얼개는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나올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저희 본 교재에 보시면 215페이지에 보시면은
판매형 리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판매형 리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제조사가 직접 만들어서 팔면서 리스 자산으로 다시 잡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판매형 리스처럼 보이게 되는 계약이 나오면요, 이 문제를 보니까 주위드는 200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제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유에 공급하고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 물품을 만들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이 기계장치를 제조해서요, B라는 회사에게 인도를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매매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고 마치 이제 리스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 값어치를 치르는 과정이 리스로 그 공급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판매형 리스가 되었을 때, 네, 아시겠죠? A라는 사람이 제조자예요. 물건을 제조자인데 B한테 넘깁니다. 물건을. 그러면 파는 거잖아요.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물건을 주고 나서 리스 계약을 체결한대요. 그러면 이제 판매형 리스가 되는 거죠. 팔면서 리스가 되는. 그러니까 행위는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대신에 대금의 회수는 리스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시는 게, 자, 당연히 A는 제조회사니까 매출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또 역시 매출 원가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이 대금 회수가 리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매출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민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다음 공정 가치 중에 작은 거가 바로 매출액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최소 리스의 현재 가치와 공정 가치.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자산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리스 자산을 잡을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다릅니다. 이때 최소 리스료의 현가를 구할 때는요, 시장 이자율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 잡을 때는 내재 이자율로 잡게 됩니다. 내재 이자를 모를 때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매출액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공정가치 비교해서요. 자, 매출 원가는요, 당연히 장부 금액에 내가 이거 만들 때 들어가는 금액을 비용으로 빼면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 더 빼줍니다. 만약에 이 거래가, 이 리스 계약 자체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 약정이 뭐 염가 매수 사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요, 소유권 이전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보증과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보증받지 못하는 무보증 잔존 가치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최소 리스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 리스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쪽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보증받지 못한 잔존 가치는 장부 금액에서 차감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세요. 차감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십니다. 당연히 이 무보증 잔존 가치도 시장 이자율이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무보증 잔존 가치는요, 당연히 전체 추정 가치에서요, 추정 잔존 가치에서 보증 잔존 가치를 빼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에 8번 문제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라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에서 혹시 나왔을 때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 리스 회계 복습해 보았습니다.